내가 갖고 있는 고향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걸 보일 수 있는 기억들을 모아두고 기억하는 게 의미 있다. 이런 거에서 저는 다시 그거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되었던 거죠. 이 친구도 있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아시아도시사회센터라는 부처에 소속되어 있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 연구도 하고 있는 황진태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지리학이고요. 학부도 지리학, 석사도 지리학, 박사도 지리학. 그래서 다른 데서 유머를 할 때는 뭐 복지리 좋아하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공간과 사회관계를 연구하는 지리학자입니다. 응답하라 1998 보시면은 쌍문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쌍문동 골목길인데 그 동네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월계동이라고 또 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거기서 부모님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강남이나 종로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더 어릴 때 더 많이 활동했고 놀았고 거기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거기서 했고 기억들이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광우대학교가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는데 어릴 때는 개구쟁이여서 가령 이제 저희가 또 다세대 주택은 담벼락 사이가 좁습니다. 건물이. 광우대학교 커플이 그 담벼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위로 계단에 올라가면 물총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에피소드냐 할 때 그때 골목에 표상이나 보면은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들 속에 담벼락에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였잖아요. 물론 이제 놀린다고 그렇게 했던 거지만 담벼락에 그렇게 붙어있는 공간성 자체도 또 저한테는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일단 아마 박상영 선생이라고 최근에 어쨌든 퀴어 문학의 되게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나왔던 대도시 사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딱 한 줄 재밌는 게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공간에 대한 기억이 사람이나 일화에 대한 기억보다 앞설 때가 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일화에 대한 기억보다 공간에 대한 기억이 앞설 때 저도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장소는 단순히 어떤 조감도의 시각에서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월계동이라는 공간하고 예전에 여기 베드타운을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월계동 자체가 중심부로. 근데 그 공간이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거의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공간의 물질성, 그때 어렸을 때 저, 수십 년 후에 지금의 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도시 기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기록을 하는 행위보다는 저 자체가 도시 기록의 증거다라는 거가 좀 초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생이 5층짜리 건물, 6층짜리 건물 올라갈 때 그 계단에 있는 금태를 바라보는 어떤 기억력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수직적인 느낌의 그 있죠. 그런 거를 저는 계속 기억이 하고 있었고 그걸 보다가 이제 계속 그런 기억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기억들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머릿속에. 그걸 좀 털고 싶었던 게 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랑 동갑인 검정치마가 내 고향 서울에 있는 제목에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강렬하게 불꽃이 하나 쑥 지나갔던 게 있었던 가사가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82년에 태어났는데 72년에 박정희 정권 때죠. 그때 새마을 노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열심히 빗질해야 됩니다. 그런 발전주의 시대의 도시 공간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였고 그런 심정이 사실은 저희 세대, 윗세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왔었죠.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는 쌓여도 그걸 그대로 두겠다고 했던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고향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걸 보일 수 있는 기억들을 모아두고 기억하는 게 의미 있다. 이런 거에서 저는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버릴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쓰게 되었던 거죠. 네. 가족 사진이 찾아보니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족 사진에서 어떤 사진은 응답하라 1998에 나왔던 골목길 풍경이 있고 어떤 곳은 남산타워가 있고
그렇게 조금씩 서울의 도시 공간의 과거들이 스냅샷처럼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스냅샷은 제가 있고 그 안에는 기억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일단은 가족 사진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음악들, 영화들, 그런 텍스트들도 그 당시에 물론 도시 기록으로서 제가 의식을 해가지고 봤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도시 기록의 차원에서 다시 보니까 그 기억들 자체가 종로에서 영풍문고, 교보문고, 거기서 책도 사러 가지만 또 음악들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극장이 있고, 거기를 갔었던, 서울국장을 갔었던 그런 공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그 공간에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극장 앞에는 안표상이 있었다 라든지 그런 기억들이 또 같이 딸려서 나오고, 이것들을 정리하니까 그 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인류학에서 좀 중심으로 하는 논의 중에 하나가 오토 에스노그래피라고 있습니다. 자기 민속지, 기존의 학술 연구에서는 합리성, 논리, 이성적 이런 차원을 철학적으로 전제를 하고서 이야기하니까 개인의 감정? 그런 건 주관성이야, 비학술적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봤었죠. 근데 저는 그걸 다시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거나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서 보면은 뭐 지리학이란 각 지역에 있는 어디 자원이 어디 있다, 뭐 가령 뭐 석탄은 강원도에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상도 쪽에는 뭐 수산물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자연의 어떤 자원 입지 같은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적인 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거는 어떤 특정 사회 세력이, 권력이 공간을 통해서 투영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주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인식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인식이 어떤 인식이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리학 자체가 인문지리랑 자연지리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자연지리라면 보통 말하면 지형학, 수문학, 인문지리라면 뭐 도시지리, 정치지리 그렇게 나눠진다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리학은.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요즘에 얘기하는 융복합적 시각 혹은 간학문적 시각, 도시는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고, 그 공간은 뭐 고층 건물, 그다음 거기에 압축적으로 높은 임금 밀도, 그 임금 밀도도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보통의 뭐 성 정체성의 다양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급에 따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상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 자체가 그런 포괄적인 시각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사용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지리학에서 나눌 때는 반복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 반복론과 또 다른 건 질적 반복론인데, 질적 반복론이 아마 좀 더 기존에 텍스트 분석하는 거와 똑같을 텐데요. 어떤 정부가 만든 레포트, 보고서, 신문 자료, 예술가들이 가령 뭐 사진을 찍거나 할 때 그 사진 속의 이미지로부터 느끼는 심상적인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분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질적 반복론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다른 한편은 양적 반복론도 있죠. 그 지역에서 가령 뭐 GRDP 같은 게 얼마나, 지역에서는 얼마나 가치들이,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졌는지, 혹은 거기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인구가 얼마나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통계 자료들도 보는 것도 그 지역을 이해하는 거고, 도시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대량의 빅데이터를 하죠. 그럼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또한 GIS 같은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매핑을 딱 했을 때, 그 또한 어느 지역에는 좀 더 부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뭐 공원 면적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지금의 도시 기록이라면 지리학자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북한 도시를 우리는 연구할 수 있을까, 중요한 연구 분야여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인스타그램에 평양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뭐가 나올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진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북한 연구를 할 때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특히나 좀 더 도시 공간에서의 역동적인 부분을 포착하려면은 어쩌면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자료들이 꽤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갖고서 사진을 해석하듯이 그 인스타그램의 뒷면에 있는, 셀피로 찍더라도 그 셀피 뒤에 있는 공간에서 나와 있는 평양의 일상 같은 걸 포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어쩌면 도시 연구에서 SNS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SNS를 이용해서 도시 연구를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사진들은 지오태깅이라고 해서 시간과 좌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 속에 있는 그 지오태깅된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지도상에 뿌리게 된다면은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그런 공간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연구 중에 하나는 지오태깅된 값을 갖고서 평양이라는 공간을 제가 가지 못하지만 평양에 가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올렸던 그 사람들의 위치는 평양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몰렸을까, 그걸 한번 매핑하고 싶긴 하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 개인 지오태깅된 정보를 API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리커 같은 걸 갖고서 이제 다른 연구자들은 사용을 했는데, 다른 매체에서는 어쨌든 API 값을 그 정보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한 번쯤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보고 있는, 눈을 보고 기억하고 있고 걷고 했을 때 이 감각적인 부분이 저는 도시 기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출퇴근할 때 서울대하고 노원구랑 가는 거리 1시간 반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되게 너무 힘들지 않냐고, 피곤하고. 근데 저는 그때 소설책을 보고 그 소설에서 서울에 대한 도시 공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러면서 그 밑줄을 그었던 공간을 보게 되면서, 가령 얼마 전에 황정은의 디데이 우산 보다가 양화대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그 양화대교가 대중가요에서도 양화대교 노래 제목 있잖아요. 그때 그 양화대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른 거가 제 몸 안에선 생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저는 기록의 중요한 부분으로 좀 환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낙원 악기 상가고요. 낙원 상가는 제 에세이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가 또 서울 중심 인근에 있기도 하지만, 이 서울의 중심인 종로가 문화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든지 서울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낙원 상가, 그리고 낙원 상가 주변을 보면은 서울이 어쩜 낙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에서 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좀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낙원의 의미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비록 소주를 킵해주던 나의 낙원 하나는 사라졌지만 음악의 낙원, 영화의 낙원, 게이의 낙원, 혹은 낙원동 골목에서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낙원 등등, 무지개 아래서 누구나 각자의 낙원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림과 펼침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낙원의 진정한 의미이고 낙원 상가를 낙원답게 만드는 조건이다 라고 썼습니다. 앞에서는 낙원 상가를 갔었고요. 세운 상가까지 왔습니다. 근데 20대 때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이곳을 걸어갔을 때는 이곳이 좀 낙후가 되었고 해서 포르노, 비디오 같은 거나 동영상 파일을 몰래 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도 오래됐거니와 그 당시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오히려 도시 미화의 차원에서 볼 때 사라져야 될 공간이 아닐까? 황정은 소설가가 썼던 베개의 그림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부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는 없이 일방적으로 이곳을 어떻게 하겠다,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오히려 다시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은 허구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은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사실을 고증하고서 글을 쓰거든요. 어쩌면 그들도 도시기록가로 볼 수가 있고, 한 명의 도시기록가가 하는 것보다 어쩌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거기서 제가 몰랐던, 저는 지리학자지만 제가 몰랐던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설의 텍스트로서, 도시기록물로서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 커피를 비유를 좀 하거든요. 제가 바닐라 라떼에다가 샷 추가를 가끔 해서 먹는데, 바닐라 라떼가 기본적으로 되게 답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여전히 달달한 도시인 것 같아요. 종로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수혈을 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씩 먹는 바닐라 라떼에다가 샷 추가했을 때는 그 에스프레소의 씁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또 그 씁쓸함이 있거든요. 가령 용산 참사, 촛불 집회, 청계천 복원 과정, 아니면은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앤 파크,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특정 계층,
주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누군가는 죽음이 있었고 늘 달달한 서울 같은데 굉장히 씁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한 달달함만 보지 말고 그 쓸쓸함도 파악하는 게 도시 기록자들은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에 대한 3부작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서울인이 나를 통해서였다면 그 다음 기획은 다른 서울의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거는 연애에 대한 책인데요. 각 서울의 도시 공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세대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도 다 나름의 로맨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뭐 탁골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타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그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 다양한 세대에서 청년부터 노년까지 당신은 서울타워 앞에서 어떤 연애가 관련된 게 있었나요? 그 기억들을 모으면 거기서 차이도 있을 거고 어떤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세대 간에 연결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고향 서울행과 연결된 건 그 책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서울에 대한 책 하나는 정치 생태학적인 시각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서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하나 쓰고자 합니다. 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인스타그램에 종종 내 고향 서울인 해시태그로 보면은 그 사진이 여의도를 찍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동쪽에서 전 주로 여의도를 봤는데 그 사진은 서쪽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녁 노을이 있는 해시태그가 들어가서 나는 여기가 저의 내 고향 서울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다른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내 고향 서울인이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 제 책이나 아니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 고향 서울인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 공론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